상경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는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 진영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경우라면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중앙 집중적인 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이시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의 집계적 결과가 꽤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담 스미스가 보이자드 톤 얘기를 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쫓더라도 집합적인 결과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서조차도 작동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주체가 미시적으로 자신의 근시안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 수정을 해나가는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부 개입 혹은 시장이 아닌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성이 시장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 외부성이 무엇이면 나중에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코스트와 베네핏의 지불 주체가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자,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당사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지불을 하는 거죠. 내가 물을 샀고 물을 산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 비용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공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해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공기의 질을 되게 안 좋게 만들었어. 미세먼지를 농도를 높였어. 그러면 그것은 전 사회적으로 되게 큰 비용을 부과하죠. 병에 걸리고 병원에 갈 확률이 높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약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공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장을 그냥 굴리면 공해 같은 경우에 바람직한 상황보다 최적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거는 외부성이 코스트가 아니라 베네핏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상하지 않아의 경우에도 반대 방향으로 나쁜 거는 과다 생산되고 좋은 거는 과소 생산되고 시장을 내거든요.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정치적 이유로 교육이 강화된다든가 여타 시장에 잘 안 어울리는 재화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공재가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면 시장이 바람직한 결과를 발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공영 완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생각할 때 이제 주의할 상황이 미시의 미가 다른 미자로 거시의 거시가 어렵다니까 사이즈가 미시경제학은 작고 거시경제학은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의 속도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 거대 다국적 기업은 맹간한 작은 나라보다 규모가 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회사들의
정치사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미시경제학의 영역이고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뭐 이론적인 뭐 금형만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물가 뭐 이런 거면 그거는 거시 문제가 됩니다. 그 사이즈에 힘들지 말고 대상 특성,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집계적인 것을 전제하는 특성이고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의 행동을 분석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이슈는 경제 모형 일반론입니다. 자, 앞으로 경제학을 계속 개관할 텐데 그 경제학에서 경제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식은 모형을 통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과학들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형 일반론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모형을 이야기해볼 겁니다. 먼저 모형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말에 번역인데 모형을 이해하도록 하고 경제학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제 모형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자, 모델이 무엇이냐? MODEL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패션 모델이 처음에 막 나오고 한참 패스 옮기면 프라모델 같은 게 나오고 사실 다 넘기면 이제 경제학 모형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만 적용된 대상이 다를 뿐이죠. 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옷만 보고서는 이 옷이 얼마나 어떤 느낌을 줄지 알기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사람한테 입혔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거죠. 프라모델은 사물의 외형을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진짜 핑크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35분의 1로 축소한 핑크의 겉모습을 뿐이에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정 부분을 부각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 같은 경우 얘기하기 좋은데 프라모델은 철저하게 겉모습만 모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작동 구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뜯어보면 실제 탱크 내부와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생겼죠. 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능만 나오고 겉모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뭐 과학상자나 레고의 테크닉 시리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냥 막 겉으로 보면 떡가구만 있고 기어 같은 게 막 기어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동 구조만큼은 이제 최대한 잘 묘사를 하고 있고 핸들을 돌리면 막 바퀴가 실제로 움직이고 이런 것도 하고 엔진이 돌아가면 그게 바퀴로 움직이는 데까지 실제 자동차랑 같은 모양새로 같은 구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외형에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포커스를 맞추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경제학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모형도 실제 경제 현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최대한 제거해버려서 분석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 모형은 대부분 수량, 그러니까 양 퀄티티를 매개로 한 일종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학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수와 함수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예요. 거기에 내러티브를 입힌 거죠. 자, 여기 스몰 r은 자율이고요. 여기 뭐 라지 y는 총생산이고 개별 경제 주체는 뭐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뜻을 입히고 거기에 매기고 걔네들이 뭐 생산을 많이 하면 뭐 이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각자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걸 보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학식에다 이야기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키피디아 그 사전에서 이코노믹 모델로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오거죠. 경제학에서 모형이란 이론적 구조물인데 어떤 이론적 구조물이냐면 경제 프로세스를 표상하는 이론적 구조물이다. 경제 프로세스라는 경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현상들을 일련의 변수들과 그 변수들 간의 관계, 양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함수에 있다. 변수와 함수로 나타낸 경제적 현상을 변수와 함수로 나타낸 이론적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까지 훈련을 쌓아왔냐 관련해서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훈련을 해왔어요. 수학 문제 풀 때 왜 이야기를 입혀서 문제 푸는 경우가 있죠. 개미가 6마리 있는데 다리는 몇 개일까?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그 이야기를 수학 문제로 바꾸죠. 그 다음에 풀어요. 결과를 되돌리죠. 사실은 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6마리면 개미 한 마리에 다리가 6개 있으니까 6, 6은 36. 총 다리의 개수는 36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적인 모형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양적인 모형을 퀀티티가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량, 양. 그거의 상대어도 있습니다. 질적인 모델. 퀀티티의 상대어는 퀄리티예요. 퀄리터티브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퀄리터티브 모델이라는 것도 존재는 하는데 실제 그 양적 모형이랑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퀀티터티브 모델에서의 변수들은 숫자의 사이즈가 의미가 있는데 반해 질적인 변수들도 존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걔네들은 숫자의 크기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 코드로 존재합니다.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 같은 숫자들 있잖아요. 질량이나 키 같은 것들 160이다, 170이다, 180이다 이런 게 이제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연산을 할 수도 있고 평균 키가 얼마다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퀄리터티브한 숫자들, 그러니까 코드화된 숫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액형이 A, B, A, B, A형, B형, AB형, O형이다라고 하면 거기다 코드로 1, 2, 3, 4 이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식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숫자가 크기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숫자나 구현이 됩니다. 분분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부여되어 있는 숫자 중에 그런 성격을 가진 숫자들 있죠. 대표적인 게 학과. 앞에 연도는 빼고 연도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걔는 아니지만 뒤에 5자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물론 그것도 뭐 꽉코드 이런 게 있지만 그것까지 다 제외하면 정말 구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번호도 근데 주민번호는 되게 알고리즘적으로 생산된 숫자라 사실은 식별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성별을 알 수 있고 본적지를 알 수 있고 생년월일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련도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좋은 정보적으로 안전한 주민번호는 항상 랜덤이어야 실제로 해서 그렇게 생성하는 나라도 있긴 하죠. 한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코드화된 숫자들은 식별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식별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코드 숫자들은 사칙 연산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연산을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필요할 적어도 없으니까 식별만 하는 거예요. 테이블만 필요합니다. 1번이 A형이냐 B형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학식에서 들어갈 때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통계학에서 범위 변수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크게 두 부류로 갈리는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양적 모형, 퀄리터티브한 모형과 질적인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질적인 거는 정의 내리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양적이지 않은 모든 모형이라고 하면 편리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의 장단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질적인 모형이 훨씬 더 우선시됩니다. 질적인 모형은 별게 아니고 그런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통찰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에요. 질적인 모형은 언제나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의 모든 걸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질적인 모형은 직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만 설명할 수 있고 딱 그만큼만 보입니다.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엄청나게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통찰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 나쁜 모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반면 양적인 모형은 일단 모형이 세팅만 제대로 됐다면 그 결과는 그 양적 모형의 전체에 도출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핵발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질량과 에너지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는 그 직관을 이렇게 보니까 무게 속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연필과 펜과 종이로 그냥 계속 풀다 보니까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나가다 보니까 나온 것도 이런 가설이 나온 거고 그게 검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관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양적 모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양적 모형은 사실 되게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런 정보가 완전하게 내부화돼서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해 없이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류력의 법칙이다 이런 것들을 누가 원래 돌에다 새겨놨어. 그리고 죽었어. 이래도 그냥 그 소식을 보고 진짜 그러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썼냐 어떤 심정으로 썼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재반유수 알아야 될 재반유수들이 실제로 응축되게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모형이 지배하는 학문들은 진보의 성격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진보한다 아닌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는 해고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문서화된 순간 거의 모든 걸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보를 알 수 있는 게 물리학에서는 아무도 뉴턴이 쓴 프린티피아를 안 읽습니다. 읽어본 사람 있는 물리학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철학자들이나 과학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보지 필드에서 물리학자들은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뉴턴보다 지금 대학원생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뉴턴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면 그 양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배울 게 많아요. 고등학생보다 더 조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성격은 명백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문들을 생각해봅시다. 철학 같은 걸 생각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니면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그때 철학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진보했냐라고 한다면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도 그래서 그 철학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지금 아직도 보고 재해석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텍스트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진술이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남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의 그런 논술들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질적인 거.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은 양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경제학은 그런 면에서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사회과학 중에서는 양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양적인 걸 다룰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범위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 바운더리가 되게 재규정되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영역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에는 양적 모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 명확해졌습니다. 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에는 이제 그런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숫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타입의 양이 있으면 퀀티티가 있으니 하나가 플로우고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플로우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가치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속도, 흐르는 양 같은 거. 물로 치면 수압, 물처럼 그 파이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파이프가 흘리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경제도 대부분의 가치량들이 흘러요. 왜냐하면 그 경제는 순환하거든요. 순환한다는 것 자체는 플로우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모델에서 대부분의 수치들은 플로우들이에요. 수업을 다루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이 들어가요. 가치량에다가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월세 같은 거. 월세는 월 50만 원이다라고 50만 원이 매 월의 속도로 이전되는 거죠. 집주인에게. 연금, 매년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년 연 단위로 금액만 받는 거죠. 핸드폰 비용으로 치면 월 납입비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소득으로 치면 나의 인컴, 월 수입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다른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은 절약이라는 거예요. 스톡. 시간과 물건은 절대량입니다. 그냥 가치단이에요. 시간이 안 들어가 있는 월세에 해당되는 월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스톡 밸류는 전세가 있죠. 전세는 한 번 금액을 딱 내면 그냥 전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금액으로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죠. 물론 전세랑 월세를 이제 뒤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 전환 같은 것들을 하는 공식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복권도 이제 그 플로우로 주는 복권들이 있죠. 연금 복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복권들은 보상이 플로우지만 원샷으로 그냥 한 번 큰 금액을 주는 복권들도 많습니다. 그런 금액을 절약으로 주는 거죠. 상속도 한 번에 상속하면 스톡입니다. 그 금액은. 그리고 핸드폰도 내가 핸드폰을 일시불로 사서 일단 한 다음에 월납입비는 따로 통신비를 낸다라고 하면 핸드폰은 일종의 가입비 부분은 스톡이죠. 한 번에 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그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꼭 숫자랑 관련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이상 그냥 비약적인 부분으로라도 일관적인 원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항공사진이었죠? 항공사진이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를 남기는 그런 룰을 세팅한 다음에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일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길을 찾는다든가 뭔가 지금 지리적으로 정보를 취할 때 필요한 것들만 남긴 거죠. 일단 모형이라는 것들은 되게 일단 어떤 그런 객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런 양적인 모델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 이제 이건 일종의 모형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입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실제 리얼 월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적은 요소들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실생활을 보니까 뭔가 리얼 월드에서 뭔가 재미난 현상이 관찰됐어. 얘는 그냥 가는데 이 두 요소가 뭔가 크로스돼서 가는 것 같아. 이게 그냥 흥미로워. 라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하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되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다 날린 겁니다. 그 문제를 단순하게 해서 5개 요소를 2개로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된 이 현상만 남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가 간단해져서 분석할 수 있게 됐어.
결과가 나왔어. 그걸 다시 추격할 때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예측할 때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함이 없는 상태를 전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얘를 적용시킬 때 다른 아이들, 이 현상과 연관 있는 다른 연수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얘네들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도 변하지만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요소도 변한다면 뭔가 내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얘 때문이야 라고 그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에서 중요한 전체입니다. 실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것을 편미분이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나중에 상대적으로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은 당연하게도 좋은 모형도 있고 덜 좋은 모형도 있고 아예 나쁜 모형도 있고 이런 모형들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모형을 설립하는 것은 연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형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모형 만드는 산업적인 방법 이렇게 이 스텝들만 따르면 좋은 모형이 뿅하고 나온다 라든가 아니면 주어진 모형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3, 4, 5를 거치고 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없거나 말을 하더라도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처럼 그냥 너무 정보량이 없습니다. 문 열고 코끼리를 넣는다. 이런 말은 되지만 실제로 코끼리를 넣는 데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모형을 잘 만드는 것은 그냥 정말 감과 행운과 그리고 성실성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검토하면서 하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수치심으로 표현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까지 나온 모델 중에 쓸만하다고 생각한 모델들을 우리는 경제학에 배울 거라고. 이것도 경제학 모형이 워낙 이제 복잡하고 필요 안 하다니까 다른 분야의 모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자, 이건 동물행동학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새들이 장거리 비행할 때 옆길자로 날잖아요. 얘네들은 길을 알 거고 얘네들 몰라서 따라가는 거 같죠? 근데 이렇게 관찰해 보면 특정한 새가 뭐 앞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별로 룰이 안 나타나요. 게다가 다른 종이 앞에서도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새들이 뭔가 심오한 생각을 하다거나 한국에서 베트남 정도까지 가려면 뭐 이 정도는 필요하지 하고 왜 필요하지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 룰에 근거해서 가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새들이 때를 져 나아갈 때 어떤 패턴으로 나아가냐 같은 것들을 모형화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먼저 패턴 인식해요. 새들이 날아갈 때 무슨 모양이 있네? 패턴이 있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거를 새들의 패턴이 있네 대신에 경제학에서 이 패턴이 생기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환율을 갑자기 낮췄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저런 일이 발생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여기선 3개를 둡니다. 이거 뭐냐면 너무 가까우면 거리를 두려고 한다. 부딪히지 않게 장명하죠. 두 번째로는 이 동그라미가 이 녹색 새의 시야범위거든요. 시야범위에 있는 새들이 진행하는 방향 있죠? 그 방향의 평균을 향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시범위 안에 새들이 있으면 그 새들의 위치에 무게중심 쪽을 향한다.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정도에다가 이제 숫자를 매긴 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기 있는 새가 새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거예요. 방향도 랜덤이고 얘네들이 한 마리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향했고 그래서 돌려보니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룰을 계속 적용하면서 날게 만든 거예요. 얘네들 지금 가시범위가 있고 그 가시범위에 있는 새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아까 말한 그 원칙들을 적용하고 나는 것도 물가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 결과 지금 빨리 돌렸어요. 역부의자까지는 안 나오지만 지금 뭔가 일단 군체가 형성되고 있고 그 군체가 뾰족한 모양을 띠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숫자들 이제 떨어지는 정도나 가시범위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또 다른 모양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 걸 보아 최소한 이런 모양으로 나는 새떼들은 최소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이 모형을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관련된 분한테 역부의자는 어떻게 하냐고. 역부의자가 멋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부의자는 초장거리를 비행하는 새들한테서 관찰되고 역부의자를 설명하는 데는 훨씬 많은 가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할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각 학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패턴을 관찰되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패턴들이 그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정신이잖아. 의식 현상이니까 뉴런의 기반에 있죠.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의 기반에 있고 그 뉴런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로 의식이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저의 의식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과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뭔가 뭐 자신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직계적으로 뭐 시장 가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나중에 거시에서 이야기하는 경기 변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서약은 인간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인데 이것도 뭐 그냥 단순납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착한 사람만 모아놨는데도 되게 나쁜 사악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용 연구들도 있습니다. 전산학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기반해서 뭔가 돌아가지만 소프트웨어라는 현상을 하드웨어만 보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 현상은 앞에 거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게 확실한데 당연하거든요. 하드웨어를 싹 없애버리면 소프트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데 하드웨어를 열심히 연구하면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뉴런을 아무리 해부학적으로 살펴보고 그래도 의식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학도 비슷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베이스가 되는 주체만 열심히 공부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린 경제학을 할 필요가 없죠.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양자역학을 하면 됩니다. 원자들이 상호작용. 왜냐하면 그 경제현상은 모든 주체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뭐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베이스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이런 관계가 이제 좀 관계가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은 아직 문제가 안 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인 소재에 관심이 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성격의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건 생태계를 이제 수학 모델을 한 건데 양들과 늑대가 있는 생태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가장 심플한 식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인데 dt분의 dx는 x를 t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y를 t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x, y는 x는 그러니까 양들의 숫자고 y는 늑대들의 숫자예요. 알파, 베타, 델타, 감마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면 양들의 숫자는 양들의 시간별 숫자니까 이게 클수록 양들이 빨리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양의 수에 비례하죠. 왜냐하면 양들이 아기 양들을 낳잖아요. 양들이 늘어나죠. 양들이 많을수록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날 테니까 아기 양들이. 그럴 텐데 이제 늑대가 많으면 많이 잡아먹을 테니까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양들은 여기서는 또 양들이 많다는 건 또 늑대들이 또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거고 늑대들의 숫자는 늑대들의 양에다가 이거는 왜 마이너스냐? 얘네들은 지네끼리 경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 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양들이 태어나는 비율을 놓고 거기서 일정 확률로 뭐 양들이 잡아먹히고 얼마나 살아남고 그 다음에 늙어 죽는 양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서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먹고 굶어 죽는 양이 있고 늙어 죽는 양이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약간 나이브한 여기 까만 게 늑대예요. 이 독수리 풀밭이에요. 거기다가 실제로 양들을 가상의 양들과 늑대를 풀어놓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늑대가 배고파지면 양들을 잡아 사냥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고 잡아먹으면 이제 늑대는 뭐 잘 자라. 그러다가 가끔 이제 다른 늑대를 만나서 새끼를 낳게. 양들도 마찬가지야. 살아남은 새끼를 낳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존 확률, 뭐 얘네들이 만날 매칭돼서 새끼를 낳을 확률 이런 걸 딱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해서 해보면 이제 막 이렇게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해요. 막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순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약간 나오는데 모형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실 대부분 멸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모형은 양들이 바닥에 많을 경우를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양이 바닥에 많으면 풀이 씨가 말라갖고 양들이 죽게 되죠. 좀 더 복잡한 버전은 풀도 자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형들은 기존의 수식으로 표현하는 모형들이 안 풀리거나 수식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방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 안 쓸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똑같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경제학에서는 어떤 걸 보냐면 먼저 리얼월드에서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패턴과 관련된 숫자들을 모읍니다. 그런 숫자들을 모으는 것을 매저하고 측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다. 스피커가 시장 친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의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하든지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요. 한편 블루투스 스피커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광고가 나오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게 궁금하다면 광고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고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늘어나서 뭐 구매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모형들을 수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데이터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통계학이 사용돼요. 그래서 통계학을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저 모형이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사용합니다. 자, 진짜로 광고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플러스 확률로 그 상품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욕구가 많아졌지.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지. 그렇게 해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하게 됐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은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숫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의 속도보다 유틸리티가 높으면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유틸리티를 가능한 한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자들은 자신의 이윤,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이 위해 노력을 하는 상태로 문제를 구성한 다음에 그 둘이 만나서 실제로는 얘네들이 물건을 팔아야 프로핏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공급자가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둘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둘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나오면 결과가 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내고 이게 경제학 모형인 거고, 그 모형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에 뭐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죠. 그 모형이 타당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를 제공하죠. 그리고 이런 모형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통계학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수치를 잘 설명한지를 검증을 해서 좋은 모델인 것 같다,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만능으로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패턴을 예측하는 건 꽤 정확할 수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기상청이 날씨를 예측하는데 대체로 예측은 하긴 하죠. 하는데 먼 날씨는 되게 못 맞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 있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이죠. 11월 15일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못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이게 모형이 틀려잖아. 기상청이 좀 성능이 안 좋은 모형을 갖고 있어서 날씨를 못 맞추는 거냐? 그건 아니죠. 기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식이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풀지만 워낙 이 기체라는 것의 움직임은 엉뚱한 게 많아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패턴은 맞출 수 있죠. 이때는 뭐 이런 기관들이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대체로 소명한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그런 식일까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도 비슷합니다. 경제학 예측을 못하는 거는 모형이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제 전체의 성격이 이상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크게 여러 분류로 갈릴 수 있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는 세팅은 되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세팅은 되고 풀릴 수도 있는데 그 풀리는 해가 너무나 초기 조건이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카오틱한 모션을 보이는 것들은 대체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씨랑 비슷한 학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변수 함수들을 가지고 양적으로, 가능한 한 양적으로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문의 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객관성을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날씨 같은 경우도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객관적인 현상이죠.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고 비가 내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기단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그리고 그 각각 움직임도 다 밝혀져 있지만 그걸 수식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상청의 3일 뒤 날씨를 맞출 확률이 87% 정도 돼요. 그럼 일단 못 맞추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잘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한번 날씨 크게 한번 틀린 적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최악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조심 안 해도 되는데 난리가 나면 그게 재앙이지. 그래서 최악은 아니어서 아무튼 좀 과잉 대응을 하긴 했었죠. 그렇게 했었죠. 경제학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예민하죠. 왜냐면 그것만 남들보다 잘한다면 엄청나게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요. 나중에 특히
변수 함수를 가지고 경제 모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변수 함수 얘기 좀 할게요.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냥 하나 이상의 값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어리어블이라고 하죠. 값을 가지는데 값이 안 변한다,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콘스탄트, 상수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변수에는 의미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키다, 아니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그에 해당되는 단위를 가져요. 이때 주의하실 거 뭐냐면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단위가 같아야 된다. 단위가 다른 숫자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보세요. 나의 몸무게와 키를 더해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 합친 숫자 합칠 수 있지. 근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키와 몸무게를 합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거 의미 있는 짓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밀도나 이런 것들을 사생적으로 구할 수 있긴 하죠. 상수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없긴 하지만 얘도 단위를 가지고 같은 단위가 있으면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 정의된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특히 이제 양적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예전에 함수 배울 때 y는 fx 이렇게 부른다면 요 x는 변수고 스몰 y도 변수죠. 이 스몰 f는 관계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f라는 관계는 이 x에다가 이 f라는 관계를 적용시켰을 때 y라는 밸류가 나와. 라는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냥 자판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판기에 꼴랑 계좌 버튼 시퀀스부터 하나씩만 있는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동전의 집합입니다. 동전을 받아. X는 집합에서 X는 둘을 결합한다는 거죠. 동전을 입력하고 자판기에다가 버튼 둘 중에 하나를 눌러. 그러면 결과값으로 이 F 스몰 F라는 함수의 결과로 계좌나 컴피던스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동전들이 나올 수 있어. 거슬러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해도 얘가 500원이고 얘가 1000원이라면 동전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 때 100원짜리가 5개 들어가고 컴퓨터에서 같은 물렸다?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공습하게 나와야 되고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고 거슬러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겠죠? 500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우수를 딱 나열하면 돼요. 그런 게 함수입니다. 이런 매핑이 가능하면 논리적이거나 양적인 릴레이션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자판기는 완벽한 함수예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응이 되어 있는. 만약에 그런 대응에 함정이 있다. 10원짜리를 10개 넣어봤더니 뭐 갑자기 마술 같은 게 벌어졌다.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왔다.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나오는 족족 다 수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학에서도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가능한 한 배제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양적 모형인 한 이걸 아예 안 다룰 수는 없어서 기하학적으로 다루려고요. 그래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좌표편에 나타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약간의 무리를 하면 축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3차원 그래프까지는 제한적으로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투사도 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구만 하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축 하나를 더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경제학의 문제는
사실 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고급 경제학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안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 논문들을 그냥 이코노미 저널해가지고 검색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쓴 논문 이런 거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가 경제론 시간 배운 그래프는 거의 안 나와요. 수식만 잠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변수 함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래프를 못 풉니다. 그런데 3000 이내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변수 그래프를 중심으로 놓을 겁니다. 직관은 비슷해요. 그래서 L차원을 확정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고급 상급 과목에서 수식을 풀 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구장도 음료수예요. 그래서 야구장에 온도를 재고 이게 미국 특허서를 여기 한번 파시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석시랑 좀 다르니까. 그다음 팔리는 음료수의 양을 그 야구장에서 팔리는 음료수의 양을 둘 다 측정을 한 거죠.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했을 거고 음료수의 양은 매점가로 셌겠죠. 그래서 가로축에다가 온도를 두고 세로축에다가 음료수 판매량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해 보자. 80 0도에서는 10병, 10도에서는 빵병, 40도에서는 30병, 60도에서는 60병,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됐어요. 그걸 각각 A, B, C, D, 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5 관측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본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그리려면 가로축에 아까 온도를 했죠? 가로축에 온도를 두고 세로축에 팔린 양을 본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관측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가 다 찍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팔린 게 50, 그 다음에 허시가 60도였나 보죠? 그래서 60도에다가 50점 해서 한 겁니다. 이 숫자는 사실 암묵적으로 지금 단위가 기록돼 있죠. 지금 관측한 걸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좀 의구심이 많게 뭔가 이상한데 그냥 예로 가상적인 예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되고요. 이 용어들을 쭉 나열하자면 이거는 가로축이라고도 부르고 X축이라고 부를 때도 많죠. X로 많이 사용합니다. 엄밀하게 하면 가로축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세로는 세로축이라고도 부르고 Y축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가로축에 사용된 변수를 독립변수, 인디펜던트 베어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좀 더 원인에 가까운 쪽을 배정하는 경향이 많고요. 세로축에는 디펜던트 베어리어블, 종속 변수라고 해서 이 원인 변수의 약간 결과에 가까운 쪽이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많은 경우 원인 변수를 설명 변수를 오히려 여기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해당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직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딱 째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째는 점을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부르죠. 이쪽을 가로절편, 세로절편 이렇게 그어주면 직선이 있다면 가로절편 혹은 X절편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세로절편 혹은 Y절편 혹은 이름이 붙어져 있는 변수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언제나 각 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축에다 뭔지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그걸 소홀히 하면 이걸 보시면 자명하잖아요. 소용없고 무조건 1.5점입니다. 그러고 시작할 거예요. 축이 없네 이러고.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 축에 무슨 변수가 배정이 되는지를 항상 표현하셔야 됩니다. 관습상 독립변수를 가로축에 종속변수를 세로축에 놓게 하는데 이게 비방될 수도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나타낼 때 하필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를
공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거꾸로 적혀 있어요. 세로 축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인과를 처음에 그래서 설정을 다르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와의 관계를 아까는 점으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엄밀한 표현이에요. 왠지 V자로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V자로 그려질 리가 없죠. 그 형상의 성격상. 아무튼 변수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것을 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두 다 선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찾습니다. 그런 관계를 찾아요. 그런 관계를 상관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관계가 깔끔하게 라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선형관계라고 부르고 선형이 아닌 경우를 비선형관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좀 이따가 운동장에 예를 들 때는 좀 유리를 할 건데 실질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관측점들을 여기 온도라고 부르고 수치이고 여기가 8는 양이다 라고 부르면 실제로 점을 많이 보면 이런 양상으로 나와요. 아까 그림처럼 칼같이 이렇게 딱 직선이 있어야 될 것처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뭔가 진짜 신기한 너무 명백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대수와 바퀴의 수의 관계 이런 거 정말 너무 뚜렷하지 않는 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특히 팔리는 병의 개수, 음료수 당도 같은 거는 만약에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모종의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라인 하나를 찾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라인이 잘 맞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스코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맞으면 라인으로 설명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형관계, 리니어 릴레이션십으로 부르는데 내가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얘를 뭐로 들어볼까? 에이지 나이라고 치고 여기에 뭔가 소비 지출 이런 양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해 선형관계일 것 같은데 직선으로 설명하려면 굳이 이런 모종의 통계적 방법을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잘 설명하는 선은 아니죠. 오히려 왠지 이런 함수가 있으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죠. 이런 관계는 비선형 관계. 선형은 아니잖아요. 선형이 아닌 관계들을 비선형 관계. 사실 연령과 관련해서는 경제학에서 많은 경우 저렇게 약간 이렇게 산 모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은퇴 시점에서는 다시 경제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측정을 이제 열심히 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쪽 변수 가로축 변수가 증가할 때 세로축 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을 플러스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요. 저기서 양은 포지티브인 거죠. 퀀티티가 아니라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고 반대로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관측이 없었다 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인데다가 리니어하죠. 포지티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입니다. 거의 완벽한 상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관측이 없다 치고 A랑 B만 관측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관측이 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사이에 막 관측이 돼서 찍어진 거예요. 반면 이제 이쪽은 잊어버리고 이쪽 때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이으면 이제 이거 빨간 거 잊으시고 이거 네거티브 하고 리니어한 릴레이션십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걸 전체로 다 찍으면 이것도 지금 여기 파란 라인, 빨간 라인 다 관측이 됐다 쳐요. 그럼 이건
선형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포지티브하지도 않고 네거티브하지도 않죠. 그래서 아무것 이 관계는 그냥 넌리니어 릴레이션입니다. 그냥 릴레이션이 없는 건 아니죠. V자로 깔끔한 V자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X절편, Y절편, 혹은 가로절편, 세로절편, 변수 이름 붙여서 변수 이름 절편이라고도 부릅니다. 표본 수출을 통한 상황에 분석할 때는 주의하실 건 뭐냐면 관측한 게 어디냐 하는 걸 항상 명확하셔야 돼요. 확실한 관측 뿐입니다. 나머지 상관관계는 통계적 추론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는 되게 많이 측정하는 결과 V자 나온 것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폴란드 5가지만 관측된 상황이라면 그 V자라고 추측할 근거가 있느냐? 매우 위험한 추측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땅땅땅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실제적으로 저렇게 관측됐다면 이런 모양일 거구나. 여기에 사씨가 있고 여기 8인 양이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마 이 정도 되는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출수 덜 팔리고 파시 영도를 기점으로 월수록 잘 팔린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추론해야 되고 더 확실한 거는 관측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통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급 과목들을 배우면서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을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제한 채로 좀 더 모형화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래프는 지금처럼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료를 요약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커리큘럼이 잘 안 받쳐주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다들 독학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상급 과목, 고학년들은 되게 특별하게 느끼시는데 실용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되게 안 가르쳐준다. 어떤 때 파이 그래프를 쓰고 어떤 때 다 그래프를 쓰고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냥 평가만 하잖아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잘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되게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덕후가 있었어요. 옛날에 차트 덕후. 데이터를 숫자로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한 거 있죠. 그거만 열심히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야. 자기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걸 갖고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쾌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쾌감을 배우는 사람도. 뭐 전공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언론사에 취직을 한 거지. 스카우트 당한 거지. 블로그 보고 와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인포그래픽 덕후가 인포그래픽을 밥 먹고 살게 된 거죠. 그런 것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인과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자료를 요약하고 어떤 그런 설명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그런 수치들의 정보를 나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시계열 그래프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것을 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산포도나 파이로프 막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경제 팽평과 경영식별 같은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학문에서는 각자의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나이팅게일 아시죠? 대기의 천사 모분하는 그 양반 이 이쪽에도 기여가 있습니다. 슬쩍 기여가 있어요. 원래 수학을 좀 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간호학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현실적으로 일했고 간호병과를 도입했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이 양반 현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수록 1년이에요. 1년 주기고 여기 이게 색칠 이 면적이 이제 사망자 원인별 한 겁니다. 까만 건 못 때문에 죽은 거고 이건 못 때문에 죽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넓은 거 있죠? 제일 넓은 게 비전투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감염 이런 걸로 죽은 거예요. 행군하다가 공화지병에 걸렸는데 이게 계속 썩어서 죽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케어를 해줘도 훨씬 사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납득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군들이야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포 하나 더 들여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뭐 야전병원 세우자 이런 거는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이런 차트들을 보여도 참뜨더라는 거죠. 봐봐 이렇게 많이 주고 실제로 그래서 그 위생 같은 걸 도입함으로써 엄청난 이제 생존율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위생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게 됐죠. 시계열 그래프 같은 거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는 정말 그것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센스적으로 생각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그래프, 시의적절한 그래프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보여줘보고 더 나은 게 있다, 더 설득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싶으면 그걸 하는데 주의사항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시계열 그래프는 가로축에 시간을 두고 세로축에 변수값을 두고 시간에 따른 추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건 대한민국의 96년부터 2005년까지 수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전도를 좀 진한색으로 수입 비전도를 옅은색으로 합쳤죠. 그래서 만만하게 대의전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 정도가 부채가 딱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양이 그 나라의 1년 GDP랑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우리의 빚이 연봉을 초과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뭐 한국은 이제 50% 이내에서 놀고 있는데 일본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의 장기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과 좀 비슷하죠. 아까 사실 산포도에서 일반화해서 상관관계를 공부했거든요. X랑 Y의 관측값 범위로 표시하는데 인과관계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아까 했던 그것도 마치 원인에 해당되는 거 X축, 결과에 해당되는 거 Y축으로 표시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인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입증하려면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같은 걸 해야 돼요. 경제학에서 데이터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상관관계다. 인과관계가 아니다. 상관관계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차트도 좀 기선형 릴레이션에 가까운 거죠. 가로축은 로그 GNP니까 이제 1인당 버는 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생시, 기대수명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예요. 보시면 지금 요 라인은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일 뿐인데 이 선이 썩 토프면서 좋아 보이지 않죠? 이 동네에서는 이런 정도 선이 좀 맞는 것 같고 앞 동네에서는 좀 더 이런 선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또 실제로 말이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성장이 삶의 질에 급격한 개선을 가져오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서는 고만고만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건 또 다른 이제 예입니다. 가로축은 교육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10년 넘으면 이거는 대학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런 거죠. 세로는 소득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건데 많이 번데도 가난한 데도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거 뭐 학습된
그렇고 이렇게 뭐야 잘 못 벌지? 꽤 좀 버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교육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 소득이 낮은 경향은 좀 뚜렷해 보이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골고루 못 사는 애들도 있고 잘 사는 애들도 있고 섞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육이 적으면 적은 쪽일 확률이 되게 높긴 해요. 요런 게 미묘한 거죠, 설명하기가. 막대 그래프는 서로 다른 값의 크기를 비교할 때 유용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막대 그래프의 변 형태의 일종이죠. 이거는 국가별 출입빈도와 수입빈도를 비교한 거예요. 아까는 한 국가의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봤죠. 이거는 한 타임에 국가별 의존도를 보는 건데 눈에 띄는 게 네덜란드가 있죠. 100%가 넘어요. 그 의존도가. 중간 교육을 한다는 거죠. 많이 수입해서 많이 가공하는데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그 중간 매개지가 되는 거예요. 홍콩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속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은 아직도 홍콩 달러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60% 후반대, 7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대의존도를 갖고 있는데 중국,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아이슬란드도 대의존도가 높고 스웨덴, 스위스도 한국이 삐까삐까 하고요. 브라질과 일본이 대의존도가 낮죠. 브라질이야 좀 유명하고 대의존도 낮은 걸로 유명한데 일본은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일본은 대의존도가 되게 낮은 나라예요. 내수 중심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내수 중심 성장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잘 사는 나라 중에 이렇게 내수 중심 나라도 있고 이제 뭐야 또 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본 여러모로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경제 구조가.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2007년이라 좀 오래된 자료인데 부채 비율이에요. 그리스가 한때 되게 유명했죠. 그리스 위기가 있어요. 난리가 났었고 국가별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포들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중요할 때 구성의 비율, 어머니 차이도표를 그리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수입의 출처별인데 세금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는 벌금도 정부의 수입으로 요긴하게 쓰여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이제 다시 쫙 나눠서 플러스로 나눠보면 3대 세금이 눈에 확 띄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뉴스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법인세를 특히 법인세가 얘기가 많이 되겠죠.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뭐 이런 거야 뭐 사실 재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 고용하고 정부가 뭐 탱크 살 때 쓰고 책상 살 때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차지하죠. 이 보조금 경상전은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분배하는 거예요. 정부의 지출을 재분배가 굉장히 생각하라는 거 알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프에서 주의할 사항은